그 저희가 베스트 애널리스트 그 시상식 예고 기사 할 때도 그랬고 네. 시상식 열렸던 그 리포트 인터뷰 하시잖아요. 네. 보셨죠? 네네네. 저희가 그래서 거의 메인으로 잡은 게 이수빈 연구원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최연소 소개해드릴게요. 대신증권에서 IT 섹터를 맡고 있는 이수빈 연구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이번에 수상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연소 베스트 애널리스트. 애널리스트의 그 근간 가장 기본인 실적 추정, 그다음에 목표 주가 이거 가지고 100% 정량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최연소 타이틀 올해 몇 년 차시죠? 저 이제 2년 차입니다. 2년 차. 네. 2년 차 애널리스트도 베스트로 선정이 될 수 있는 100% 정량 평가 방식입니다. 좋네요. 지금 이제 몇 년생? 저 90년생이에요. 1990년생. 90년대생이 온다. 네. 30이네요. 만 30. 네, 만 30. 와, 그래서 정말로 최연소가 어떻게 이게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다른 섹터 예를 들어서 뭐 스몰캡이나 아니면 아주 작은 섹터에서 30살 베스트 애널리스트가 나왔으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다른 섹터도 아니고 IT예요. 대한민국 증시에서 시가총액 비중이 가장 큰 삼성전자 하나만 해도 코스피 200 중에서 시총 비중이 30%가 넘는데 네네. 그 섹터에서 너무 좋아하시는데 너무 오글거려가지고. 오글거려서 대부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비중이 제일 많을 거 아니에요. 이제 쓰시는 리포트의 네, 뭐 맞습니다. 분량이나 아니면 이제 뭐 컨퍼런스 콜이나 펀드 매니저도 미팅을 할 때도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삼성전자일 텐데 아이폰 쓰시더라고요. 실제로 요즘에 펀드 매니저들 시장에 계신 분들 만나보면 어떤 질문들 제일 많이 해요? 이제 사실 지금 주가 자체가 많이 또 움직임이 낮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으시죠.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대한 전망이나 그리고 내년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십니다. 뭐 그건 늘 물어보는 건데, 그렇죠? 그쵸. 올라도 걱정, 안 올라도 걱정, 떨어지면 더 걱정. 언제 오르냐 뭐 이런 거죠. 네. 근데 사실 삼성전자가 지난번에 2월 말이었나요? 3월 초였나 시장 막 폭락할 때 그때도 어떤 분은 아니 어떻게 삼성전자가 3만 원대까지 떨어질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신 분이 있었고 다른 종목 대비 덜 떨어졌던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당시로 잠깐 시계를 좀 돌려서 그때를 기억해 보신다면 네네. 어땠을까요? 맞습니다. 이제 3만 원, 3만 6천 원까지 하락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아주 잠시였죠. 네,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다른 섹터들 대비해서는 이제 네. 좀 선방한 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주가가 다시 회복을 할 때에도 조금 제한적이었던 면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렇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만약에 그 3월 초에 증시가 폭락했을 때 삼성전자는 별로 안 떨어지고 다른 개별 종목들만 더 많이 떨어졌다면 증시에 새롭게 입성하는 주린이 분들이 이렇게 많이 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상징적인 삼성전자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저거는 상대적으로 그래도 안전자산 아니야? 그러니까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 사러 주식시장 들어오신 것 같거든요. 네. 아마 그분들 지금 다 테마주 매매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공부법을 배워야 되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반도체 가격이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주린이 분들이 반도체 가격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실 이제 메모리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뭐 메모리가 디램이랑 낸드로 구분이 되는데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이제 상당 영업이익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디램이기 때문에 디램의 가격이랑 더 주가의 연동성이 높아요. 근데 이제 디램 가격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디램 익스체인지라는 이제 시장 조사 기관에서 매일 이제 현물 가격을 발표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마이크론과 같이 디램 공급사들이랑 그리고 고객사들이랑 거래를 하는 가격은 현물 가격으로 형성이 되는 게 아니고 고정 가격이나 이제 계약 가격으로 형성이 됩니다. 근데 그 계약 가격은 이제 매월 데이터가 나오고요. 그거는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디램 익스체인지라는 시장 조사 기관에서 나오는데 유료입니다. 따라서 다 그래 다 아마 보신 분들 그럴 거예요. 뭐야 다 유료라면 뭐 어떻게 보라는 거야? 따라서 대신증권 고객이 되시면 저희 리포트를 통해서 리포트를 먼슬리 통해서. 자료를 보시면 이제 디램 가격의 흐름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그 증권사 그 계좌 하나 열고 홈페이지에만 이제 가입하면 그 이메일로 보내줘요. 네, 맞습니다. 되게 좋은 서비스죠. 가격 동향을 보기 전에 아직은 그
반도체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쉽게 한 가지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네, D램하고 네, 낸드 플래시 메모리하고 네. 어떻게 다른 건지. 반도체라는 거는 메모리와 비메모리로 구분이 되는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잘하는 분야가 메모리 부문인 거고, 메모리 부분이 다시 이제 D램이랑 낸드로 구분이 됩니다. 근데 D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시적으로 데이터를 저장을 했다가 이제 컴퓨터가 꺼지면 지워지는 휘발성 메모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낸드 같은 경우는 똑같이 저장의 기능은 있는데 그게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일부러 이제 지워달라고 요청을 하지 않는 이상 지워지지 않는 비휘발성 메모리인데요. 되게 쉽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뭐 USB 카드에 사용을 하는 것이 낸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D램은 얘 혼자만으로는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해요, 사실은. 네. 연산장치라는 뭐 CPU나 GPU,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같은 그러한 프로세서 반도체 옆에서 이제 그 반도체가 필요로 할 때 데이터를 그때그때 저장을 해주는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의 기억 장치. 네, 잠깐의 그렇죠. 기억장치죠. 낸드 플래시 메모리는 뭐 USB, SD 카드, 뭐 메모리 카드 약간 그런 네. 거 이야기하시면 될 거고, 근데 이제 삼성전자 매출 비중은 D램이 훨씬 더 많다. 그래서 아까 그리고 또 잠깐 이야기 나왔던 게 스팟 가격, 네, 고정 가격 혹은 계약 가격. 네. 이것도 이제 구분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스팟 가격은 그냥 말 그대로 현물 가격. 맞습니다. 그때 형성되는 하나하나의 계약이고, 고정 가격 혹은 계약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기간은 얼마의 계약 기간을 그게 보면 될까요? 사실은 기간이 딱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마다 좀 매월 달라지고. 데이터가 나오기는 하지만 이제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뭐 마이크론의 영업 사원들이 이제 고객사의 구매 담당자들이랑 만나서 형성을 하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필요할 때마다 어쩔 때는 분기로 거래가 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월별로 거래가 되기도 하고, 그 시점이 조금 다르고요. 고객마다 기업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접할 수 있는 그 기간은 월별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월별 데이터를 일단은 좀 시장에서 고정 가격이라고 볼 수 볼 있는 수 것 있죠.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개개인들은 용산 예전에 가서 네. D램 하나 살 때 아저씨가 얼마야 그러면 얼마까지 알아보고 왔어요 막 이런 거 있었거든요. 스마트폰 팔듯이 옛날에는 네, 램도 네, 막 그렇게 네. 많이 샀으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 대 기업 간에 얼마까지 알아보셨어요? 얼마에 드릴까요? 깎아주세요. 약간 그 하는 그거를 게 하는 게 네. 이제 계약 가격인 거죠. 계약 가격, 고정 가격. 요게 스팟 가격은 네. HTS에도 나오더라고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그 대신증권 HTS 사이버스를 쓰는데 아마 네. 대부분 기자들이 그걸 쓸 거예요. 매매는 딴 걸로 하고. 아무튼 거기 보면은 네. 상품 원자재 네. 동향의 D램 스팟 가격 흐름이 차트로도 나오더라고요. 물론 기준이 이제 정확히 좀 다른 것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D램도 DDR3, DDR4 네. 있고 그것도 뭐 4기가짜리, 맞습니다. 8기가짜리, 16기가짜리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은 그 중심이 되는 D램의 종류는 뭐라고 보면 돼요? DDR4 8GB를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DDR4 8기가. 8GB. 네. 왜요? 이게 제일 가장 많이 팔리는 거예요? 거래량이 있는 그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품도 이제 계속 변화가 되는데 현재 메인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판매량이 제일 많고 비중이 제일 큰 거 네. DDR4 8GB. 맞습니다. 낸드는요? 낸드 같은 경우에는 MLC라고 하는 제품의 16GB 보시면 될 것 같은. 네. MLC 16GB. 네. MLC는 뭐 적층 뭐 그거예요? 아니면은 아니요, 그게 멀티레벨 칩이라고 해가지고. 멀티레벨? 네. 그 애널리스트들은 그러면 중장기 그런 계약 동향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중장기 계약 동향이라고 하면 중장기 뭐 물량이라든지 네. 가격 흐름이라든지 아까 뭐 디램 익스체인지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뭐 향후 가격에 대한 전망으로 네.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제 1분기의 가격, 그러니까 작년 4분기까지 계약 가격은 하락을 하다가요. 올해 1분기랑 2분기는 상승을 했고요. 다시 이제 3, 4분기에는 코로나 영향이 후행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후행적으로 좀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고정 가격은 이미 뭐 한 3개월 혹은 반년 전에 계약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고정 그 계약을 하게 되는 것들이 반영이 이제부터 되는 그런 그렇다기보다도요. 아니에요? 우선 상반기에 메모리 반도체들의 실적이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세트사들은 이제 좀 불안하기도 하고 하니까 재고를 좀 많이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어서 상반기에 조금 거래량이 많이 있었고요. 네. 다만 이러한 재고들을 세트사들의 소진을 이제 3, 4분기에 할 빨리 것이라고 보고 있고,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서버 ODM사들이나 스마트폰 ODM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가 평균 수준보다도 높은 것으로 파악이 돼요. 다만 뭐 예전에 2018년도 이때 다운사이클 진입했을 때처럼 높은 상황은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현저히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은 맞고요. 다만 이제 이게 하반기 때 스마트폰이 잘 판매가 되고 서버 쪽으로도 이제 4분기부터 다시 회복을 하면서 이제 재고가 소진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말씀하신 그 세트사들은 뭔가 단말기를 만드는 회사들이 네, 맞습니다. 반도체를 많이 가져다가 쓰고 또 빨리 소진시키고 지금 많이 제품을 팔고 네. 또 이제 디램을 가서 사가고 해야 되는데 그 디램 수요가 제일 많은 게 서버 스마트폰이 가장 많고요. 모바일 쪽으로 네. 네. 모바일 쪽이 제일 많고 모바일 한 40% 되고 네. 서버 쪽이 35% 그리고 PC 부문이 10% 그리고 그래픽 컨슈머가 각각 5%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서버용이나 PC용은 좀 크고 모바일용은 작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럼 가격은 어떻게 돼요? 뭐 수익성? 이제 서버랑 PC는 사실 호환 가능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서버가 되게 어렵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냥 컴퓨터 본체나 마찬가지거든요. CPU가 있고 뭐 디램 반도체들이 있고 전원 장치들이 있는 그런 본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서버에서 스펙을 좀 더 요건을 잘 못 맞췄다거나 하는 것들은 또 PC 물량으로도 좀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약간 서로 상호 호환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서 서버랑 PC는 그래서 같이 많이 움직여요. 다만 이제 점점 최근 들어가지고는 서버 쪽에 스펙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니까 이제 PC가 좀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변질돼 가고 있는 건 맞고요.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작잖아요.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낸드랑 같이 해서 디램 넣고 낸드 넣고 하나의 칩으로 원칩화된 솔루션으로 같이 공급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모바일 같은 경우는 다 이제 현물 가격이라는 게 없죠. 이제 우리가 뭐 모바일 사가지고 디램 사가지고 넣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변동폭이 낮아요. 아하. 네, 가격의 변동폭이 낮고 PC나 서버 같은 경우는 현물 가격도 같이 존재하다 보니까 좀 더 변동폭이 큰 편이고 그래서 그 추이에 따라서 어쩔 때는 모바일 디램 가격이 어쩔 때는 서버 디램 가격이 높거나 낮은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 모바일 비중 40% 아까 말씀하신 건 수량 기준이에요? 아니면은 어떤 매출이나 이런 금액 비중? 수량 기준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수량 기준으로? 네. 오케이 좋습니다. 그리고 일반인 분들 중에서도 IT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디램 동향을 어떻게 보는지 혹시 그 아시는 뭐 해보셨을 수도 있는데 다나와나 에누리 사이트 들어가면은 디램 검색을 했을 때 최저가 검색 나오잖아요. 그게 굉장히 등락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PC 수요가 많다 보니까 등락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어떨 때는 뭐 몇만 원대에서 뭐 한 8만 원짜리가 거의 뭐 한 4, 5만 원으로 그냥 수직 급락하기도 하고 거기 보면 이제 댓글에 야 무슨 디램 가격이 비트코인처럼 움직이냐 뭐 이러기도 하고 그게 약간 조금 스팟 가격 흐름하고 많이 유사할 거예요. 네, 저도 다 트래킹은 해본 적은 없는데 많이 유사할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현물 가격, 스팟 가격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그런 뭐 용산 전자상 거래나 아니면은 뭐 대만에도 그러한 그 디램 전자상 거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토대로 이제 집계가 되고 있어서 크게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IT 담당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보는 게 이제 뭐 가격을 보고 결국에는 반도체 수요를 예측하는 일이잖아요. 네. 주가라는 건 이제 그걸 따라가게 될 테고 그 수요 예측은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 봐요? 뭐 그렇게 탑다운 방식으로 내려와야 되고요. 이제 크게 뭐 말씀드린 대로 뭐 스마트폰, 서버, PC, 그래픽, 컨슈머 이런 부문들의 수요가 있는데 스마트폰은 저희가 월별로 스마트폰 출하량이 얼마나 됐는지 알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스마트폰의 스펙도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뭐 삼성전자 갤럭시 S10에 들어가는 게 디램은 몇 기가바이트다라고 다 나와 있고 128기가다 이런 거.
네. 아, 그거는 이제 메모리구나. 예. 그거는 네. 메모리고 네. 뭐 그런 식으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출하량이랑 같이 곱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대략적으로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는 이 정도구나라고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고요. 서버 같은 경우가 사실 좀 많이 힘들죠. 왜냐면은 서버는 그 서버 본체라고 하는 거에 이제 디램이 얼마나 들어갈지에 대해서는 추산을 하기가 좀 많이 어렵기는 합니다. B2B 영역이고. B2B 영역이고 요즘 최근에는 이제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들도 서버를 직접 생산을 하고 있어요. 직접 설계를 하니까 그게 걔네들한테는 되게 기밀 사항인 거죠. 데이터 센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느냐가 걔네들 입장에선 빵 기업들 입장에서는 원가를 얼마나 축소를 시킬 수 있느냐의 영역이기 때문에 직접 설계를 해서 이제 디램을 얼마나 넣을지 뭐 아니면 낸드를 얼마나 넣을지도 직접 판단을 해서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추정하기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판매 대수 곱하기 탑재된 메모리의 양, 뭐 이런 식으로 보면은 얼추 추산은 가능하고, 근데 서버는 가끔 이제 그런 뉴스들 나오잖아요. 뭐 글로벌 서버 수요가 늘고 있다. 서버향 뭐 반도체 공급이 늘어날 거다. 그건 어떻게 보는 거예요? 이제 저희가 프록시로 이제 좀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서버라는 그 서버 본체의 ODM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부품들을 다 이제 공급을 받아가지고 그걸 하나로 완성을 시키는 게 이제 대만 쪽에서 ODM사 기업들이 있고요. 네네네. 그 기업들 뭐 에이스피드라던가 와이윈이라던가 라는 기업들이 월별로 데이터가 나오니까 월별로 매출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좀 트래킹이 가능하다는 점이 1번 있고 또 결국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디램은 항상 CPU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프로세서가 필요하니까 뭐 서버 쪽의 CPU는 이제 거의 대부분 인텔이 공급을 하고 있고 그 외에 한 5%를 AMD가 공급을 하고 있으니까 인텔이랑 AMD가 CPU를 얼마나 출하를 하는지 아니면 걔네들의 매출을 통해서도 이제 좀 아니면 걔네들의 코멘트를 통해서도 이제 저희가 좀 팔로우업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D램은 CPU 없이는 안 되니까 그쵸. CPU가 얼마나 나가는지 흐름을 보면 D램의 흐름도 같이 보이는. 네. 요거 CPU 그 출하량은 이 회사들이 뭐 어떤 실적 발표할 때 컨퍼런스 콜 할 때 아니요, 출하량은 안 나오고요. 이제 그것도 뭐 출하량 그러니까 딱 CPU의 출하량은 나오지 않고 WSTS에서 월별로 뭐 MPU라고 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유닛, 그러니까 CPU랑 GPU를 통합한 개념에 대한 출하량이랑 뭐 매출 금액이 나와요. 참 삼성전자도 네. 그 반도체가 매출 비중으로는 한 3분의 1? 근데 이익 비중으로는 훨씬 크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메모리 반도체가 절대적이고. 네, 맞습니다. 사실 스마트폰, 그러니까 왜 그 세트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죠? 그 표현을? 네, 모바일 사업부, 예, 모바일. IM 사업부, IM이라고 하죠. 네, 네. 그게 뭐 약자더라? 인포메이션 뭐 모바일 뭐 하여튼 무선 사업부, 무슨 어렵게 말해요. 하여튼 무선 사업부. 그게 네. 이제 스마트폰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게 매출은 좀 크지만 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 4분의 1? 네, 뭐 4분의 1도 안 되죠, 사실. 네, 네.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는 어쩔 수 없이 반도체와 밀접하게 영향이 되어 수밖에 없고. 있죠. 네. 그러면 반도체 전망은 어떻게 하는지 좀 들어볼까요? 그리고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다만 뭐 큰 폭으로 영업이익이 개선이 되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상반기에 다 너무 견조한 실적을 내어놨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보유한 재고들이 소진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 판매 가격 또한 이제 하반기에는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 디램의 가격이 하락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요, 스마트폰이 사실 1, 2분기에 매우 안 좋았어요. 출하량 자체가 정말 매우 안 좋았는데 생각보다 스마트폰 반도체는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았고요. 그만큼 고객사들이 재고를 갖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따라서 이제 메모리 공급사들은 서버 쪽 수요가 너무너무 좋으니까 모바일 쪽으로 있었던 생산 캐파 자체를 다 서버 쪽으로 전환을 했어요. 근데 반도체가 생산하는데 필요한 기간이 한 3개월 이상 걸리거든요. 그래서 2월 초, 2월 중순쯤에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나서 스마트폰을 만들던 거 다 이제 서버로 돌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반도체 생산이 완료되는 시점은 5월 중순, 5월 말로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서버 쪽으로 들어가는 디램의 공급량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서버 쪽이 오히려 공급 부족이 발생을 하면서 서버 디램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해요. 한 20% 이상 상승을 하는 반면에 이제 6월 달부터는 서버 쪽의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이제 그 수급 상황이 조금 악화가 되면서 이제 판매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스마트폰 영향이 이제 실질적으로 서버까지 영향을 미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따라서 디램 전체 수급이 개선이 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이 결국에는 개선이 되어야지만 이게 전반적으로 다 ASP가 좀 ASP가 좀 나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ASP는 평균 판매 가격. 네. 판매 가격이 개선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 주리는 분들이 정말 하나하나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그래서 결국에는 스마트폰 쪽이 좋아져야 한다라는 거. 네. 근데 사실 주리는 분들도 스마트폰 시장이 좋아지는지 안 좋아지는 아마 체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원체 뉴스도 많이 나오고 맞습니다. 주변에서도 그렇고 이게 새로운 그 스마트폰이 하반기에 3분기에 많이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그 기대 심리가 지금 있나요?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원체 저도 이거 뭐 S20을 사기는 했는데 이 모델이 거의 뭐 너무 안 돼가지고. 맞습니다. 이제 사실 반도체 입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거는 5G 스마트폰이었어요. 연초만 하더라도 5G 스마트폰에는 디램의 탑재량이 40% 이상 증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고성능이 되니까. 네, 고성능이 더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많이 기대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이제 좀 안타깝게도 좀 많이 안 좋았었던 거고, 근데 이제 작년에 스마트폰 출하량이 좀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올해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좀 하반기에는 펜트업 수요를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슨 수요요? 펜트업 수요. 펜트업 수요? 밀려있던, 억눌려있던, 네. 이연 억눌려있던 수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려운 말 써가지고. 네, 계속. 네, 그래서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펜트업 수요 얘기하다가 끊겼네. 네, 그래서 하반기에는 그 이연 수요가 있을 거고. 네, 있을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끝? 네, 끝. 그리고 맞아요. 5G는 이제 스마트폰이 중저가 스마트폰이 좀 경쟁이 심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Z사들도 상반기에 너무 부진했기 때문에 중저가형으로도 5G 스마트폰을 많이 출시를 하고 있어가지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5G 스마트폰에는 디램 탑재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반도체한테는 긍정적인 요소이죠. 저기 갖고 다니죠. 폴더블 폰 딱 갖고 다녀야지 이제. 그렇죠. 폴더블 폰에 대한 기대감도 확실히 있죠. 하반기에는 갤럭시 폴드 2도 나오고 거기다가 추가로 뭐 이제 중국 쪽 화웨이나 샤오미도 이제 폴더블 폰을 하나 둘씩 출시를 할 것 같아요. 뭐 화웨이는 이미 냈지만 화웨이도 두 번째 버전으로 날 것 같고, 이제 전반적으로 폴더블 폰에 대한 시장 자체가 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셔도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아니 삼성전자에서 가전 이야기는 사실은 거의 뭐 할 필요 없죠. 근데 원체 비중 자체가 나왔는데 LG전자나 가전이 참 크지, 그죠? 네, 2분기에 가전은 되게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왜냐면 그 코로나로 TV 쪽의 수요가 견조하다고 합니다. 네, 가전 어쨌든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집에 필요한 그런 주요 제품들의 수요가 늘어나는 거고,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가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원체 삼성전자 전체 이나 이런 데서 찾는 비중이 이제 크진 않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 TV 이야기 나와서 말인데 LG전자나 LG 디스플레이는 자료를 잘 쓰진 않으시고. 아니요, LG 디스플레이 커버하고 있고요. 네. 근데 안 좋아서? 아니요. 안 좋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네네. 뭐 좀 볕이 좀 드나요 이제? 왜냐면 디스플레이가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되게 좀 중요한 산업인데, 뭐 LCD는 중국에 다 뺏겼고 OLED는 좀 이게 시장 상황이 좋아져야 또 투자도 늘리고 뭔가 리턴을 얻는 건데.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조금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마찬가지로 또 코로나 재택근무나 이런 걸로 수요로 인해 가지고 뭐 모니터, 태블릿, 노트북 쪽으로 들어가는 패널들의 수요가 견조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 3분기에도 그러한 수요는 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TV도 마찬가지고요. LCD 패널 가격도 최근에 하락이 중단이 됐어요. 6월 달에 다 이제 하락이 중단이 됐는데, 그 요인 중에 가장 큰 요인은 이렇게 수요가 증가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삼성 디스플레이도 LG 디스플레이도 LCD 부문을 철수를 합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예, 12월 말 기준으로 철수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공급량이 제일 많은 시점은 지금인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TV 세트사들도 좀 패널을 많이 구매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오히려 수급 상황에 오히려 그 수요도 또 증가를 하면서 가격 자체는 조금 방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LCD 그러면 일종의 절판 마케팅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절판 마케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국내 생산도 아니지만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LCD 공급을 이제 확 줄이게 되면 고객사들이 그걸 좀 미리 뭐 확보해 놓을 그 필요성이 그게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제 LCD 가격 자체가 워낙 낮은 수준이기도 하고 이제 사실 완전 철수를 한다고 봤을 때 TV 세트사들 입장에서는 공급량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우려가 되고 있어서 이제 좀 재고를 확보하려고 하는 수요가 또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TV 세트 수요도 좋은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LCD 가격 하락폭은 어느 정도 좀 멈췄다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3분기에는 좀 LCD 패널 가격 같은 경우에는 우상향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패널 가격 동향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거기는 이제 또 마찬가지로 시장 조사 기관인 위츠뷰라는 위츠뷰? 네, 위츠뷰라는 기업 시장 조사 기관에서 발표를 하고요. 뭐 IHS도 발표를 합니다. 다 유료 데이터예요. 하여튼 6월 초쯤 내신 가격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디스플레이 가격 추이 이제 리포트에 보면 뭐 장기적으로 쭉 떨어지다가 이제 좀 하락이 중단된 덜 상황. 떨어지기 시작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LCD 부문은 이렇고요. 올레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중소형이랑 대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중소형은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공급을 하고 있고 거의 다 하죠. 네, 1, 2분기는 매우 안 좋았어요. 특히 어차피 2분기가 스마트폰 때문에 가동률이 매우 낮았고요. 그리고 이제 다만 하반기에는 풀가동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모바일 쪽으로도? 네, 맞습니다. 주 요인은 이제 아이폰의 4개 모델이 다 올레드가 채택될 예정이고요. 작년에는 이제 하나 모델이 LCD였는데 올해는 4개 모델 다 채택을 한다는 점에서 좀 의미 있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뭐 갤럭시 폴드 2도 예정이 되어 있고 갤럭시 노트도 예정되어 있고 타 세트사로 들어가는 폴더블 폰으로 들어가는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패널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 측면에서는 상반기 대비해서 디스플레이 부문에서 큰 폭으로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가 하는 대형 화이트 올레드 부문 같은 경우도 이제 7월 달부터는 광저우 화이트 올레드 공장이 가동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회사 측에서는 지금 500만 대 연간 목표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화이트 올레드 패널 출하량에 대해서. 그래서 3분기에는 그런 가동률 점점 높여가면서 패널 출하량 견조하게 나올 걸로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은 확실히 가동을 하게 되면 감가상각비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조금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것도 한 8년, 10년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공장 같은 경우에는? 장비는 5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차피 그 OLED 쪽은 TV가 좋으면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조금 더 많이 좋아질 테고, 스마트폰이 좋아지면은 거의 그건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쪽을 보면 될 테고. 그리고 우리 하이닉스 얘기 너무 안 했다. 하이닉스 서운하겠다. 하이닉스는 사실 뭐 스마트폰 만드는 회사도 아니고 거의 다 메모리 반도체잖아요. 그러면은 그래서 단순하게 사람들이 메모리 반도체가 좋아? 그럼 그 탄력성은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겠네? 맞습니다. 뭐 스마트폰이 좋아? 그럼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겠네? 약간 그렇게. 이런 단순한 생각이 괜찮은 건가요? 네. 저는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뭐 결국엔 메모리 반도체의 40% 이상이 스마트폰을 들어가기 때문에 뭐 스마트폰은 엄청 좋은데 메모리 반도체가 막 엄청 안 좋다라고 보기에는 좀 괴리가 있습니다. 네. 결국엔 같이 가는. 네, 결국에는 같이 갈 것 같아요. 네. 그 탑픽은 항상은 아니고 이제 SK 하이닉스를 지금은 좋아하고요. 오히려 더? 네, 현재는 지금 주가 상황에서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턴어라운드 한다고 하면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탄력성을 받을 때에는 SK 하이닉스 주가가 더 그러니까 상승 폭이 더 클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하이닉스를 더 좋아합니다. 하이닉스 요즘 밸류에이션은 어때요? 예전에는 항상 뭐 하이닉스 PER이 왜 5배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좀 어떤가요? 이제 PB 기준으로 봤을 때에
하이닉스는 지금 한 1.2배 정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PBR로는 네. 1.2배, PER로는 많이 올라왔네. 올해 실적이 네. 그리고 작년 실적도 좀 낮았기 때문에 2018년 대비해서 지금 2020년 예상 기준으로는 PER이 하이닉스가 한 13배 13배. 나오고 네. 2021년에는 눈높이가 더 높아져서 PER은 6.2배로 낮아지네요. 네, 맞습니다. 예상된 대로 실적이 계속 늘어난다면 네. 코로나가 좀 빨리 끝나야 될 테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린이 분들을 위해서 네. IT, 특히 요즘은 뭐 하여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원체 개인 투자자분들도 좋아지고 삼성전자 액면 분할한 이후에는 이제 더 많이 사랑받는 주식이 됐는데 IT에 투자할 때 이것만큼 좀 유념하시라 마지막으로 좀 팁을 드릴 수 있다면 아니면 본인의 그 초년병 시절로 돌아가서 네. 나 처음 시작할 때 이게 되게 어렵더라. 네, IT 부문은 우선은 경기에 민감한 산업이다 보니까 좀 전반적인 경기 상황을 잘 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기술에도 민감한 산업이죠. 그러니까 기술의 변화가 매우 빠르고 그래서 뉴스 플로우를 잘 체크를 해야지만 이제 뭐 대형주뿐만 아니라 중소형주에서도 수혜주를 좀 찾기가 용이하고요. 그래서 IT는 다른 섹터보다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그런 좀 탑다운 관점으로 매크로적인 측면도 봐야 되고 그렇게 바텀업 관점으로 좀 기술적인 변화, 트렌드도 민감하게 포착을 해야 된다는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약간 바텀업 그 바텀업 바텀업. 네. 이게 살짝 흘리고 넘어가셔가지고 네. 끝내야 되는데 그 리노공업이나 원익 IPS, 원익 QNC, 덕산 네오룩스, SK 머티리얼즈 네. 약간 반도체 소재나 장비 쪽도 좀 페이퍼를 쓰시더라고요. 네네네, 맞습니다. 공식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어떤 쪽이 좋아질 때 어떤 쪽이 같이 좋아지고 네. 어떤 게 좋아질 때 어떤 쪽이 같이 날아간다 막 이런 등식들 있잖아요. 요즘에 리노공업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쵸, 리노공 좋은 회사죠. 그래요. 그래서 뭐가 어떻게 좋아지길래 그럼 주린이 분들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가 좋아질 때 관련주들 어디를 어떻게 쳐다봐야 되는 거야? 약간 이런. 종목마다 조금 많이 달라가지고 네. 우선 제가 커버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우선 리노공업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같은 경우에는 그 매출의 90% 이상이 비메모리 향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특히 비메모리 내에서도 이제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고 하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칩 네. 테스트하는데 많이 사용이 되는 부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따라서 뭐 고객사가 꼭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이제 해외 글로벌 비메모리 고객사들도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비메모리 출하량이 좋을 때 이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대표 장비주죠. 이제 메모리나 비메모리 반도체 고객사를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이제 기업인데 마찬가지로 이제 반도체 공급사들의 설비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높을 때에는 이제 원익 IPS를 조금 주목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커버하고 있는 것 중에서 소재주는 솔브레인 홀딩스, 솔브레인도 솔브레인, 있고 네. SK 머티리얼즈 그리고 뭐 원익 QNC가 있는데요. 네네. 반도체 쪽 고객사들의 가동률이 올라가는 경우 이제 소재주들의 주가가 견조하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국산화에 대한 모멘텀이 기대감이 높습니다. 그래서 경쟁사가 일본사인 경우에 이제 특정 부품들을 또 이제 국산화해 나가면서 국내 새로운 제품을 국내 고객사 향으로 공급을 하면서 이제 또 주가의 탄력성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이제 좀 기술 쪽 공부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린 것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소재사들이 새로운 제품, 일본 기업이 뭐 독점 공급을 하던 제품들이 뭐 국산화를 해가지고 점유율을 확대해서 이제 주요 고객사로부터 콜을 받았다 아니면은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나 뭐 이러한 뉴스 플로우에 대해서도 이제 주가가 많이 움직이는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국산화 이슈는 계속해서 유효한 거고. 네, 맞습니다. 뭐 물론 이제 주가는 반짝반짝하고 막 이렇게 좀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가동률 네. 이게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분기 보고서에 공장 가동률이 나오나요? 근데 나오겠죠? 이제 그렇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 워낙 공장이 많다 보니까 네. 그게 딱 반도체다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어렵고요. 사실 가동률은 반도체는 24시간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가동률이라는 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요? 이제 공시에 나오는 가동률의 수치가 좀 큰 의미가 없어요. 네. 그럼 이 소재주들은 네. 어떤 지표를 보고 이제 같이 동행한다 봐야 될까요? 말문이 막혀. 네. 그래서 딱 그렇게 하나로 딱 지표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저희 웨이퍼 캐파가 늘어나면은 또 이제 증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평택 공장에서 신규 증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뭐 이제 뭐 7월 달부터 아니면 뭐 10월 달부터 웨이퍼가 출하가 된다더라 라고 하면은 그쪽으로 들어가는 생산 라인이 하나가 더 늘어난 거기 때문에 소지사들 입장에서는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이제 미세 공정 전환 속도가 빨라지면 또 소지사들한테도 긍정적입니다. 미세 공정이 많아질수록 고도화될수록 네. 소재들이 더 많이 투입돼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랜드 같은 경우에는 단수가 점점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 소재의 사용량이 증가를 해요. 그러니까 물론 뭐 비례하게 증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증가를 하기 때문에 미래 공정 전환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했을 때는 소재 입장에서도 긍정적이에요. 좋습니다. 1990년생 마무리는 다시 이걸로. 최연소 베스트 애널리스트,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IT 섹터를 맡고 있는 대신증권 이수빈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